네, 86페이지죠. 자, 부수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이 부분에 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그 부수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있는 재화나 용역의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이 다음에 해당하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주된 재화나 용역하고 부수된 재화나 용역이 서로 과세 관계가 서로 다를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이런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정리가. 그러니까 가령 주된 재화는 책이다. 예, 책이 주된 재화예요. 그런데 책 안에 CD가 있는데 CD가 만약에 부수로 제공되는 재화다 라고 한다면 책이 면세에 해당이 되거든요. 면세. 책은 면세 재화예요. 그 CD 음반 같은 경우는 과세 재화예요. 그렇지만 주된 재화가 면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봐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나 용역. 그래서 책과 CD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는 과세 재화죠. 그 컴퓨터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책. 컴퓨터 사면서 요즘은 뭐 그런 거 별로 없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컴퓨터를 하나 사면 뭐 책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오래전에는. 그때 이 책은 면세란 말이에요. 면세. 근데 우리 컴퓨터 가격을 만약에 100만 원이다라는 가격을 주고 판매를 했다면 이 100만 원 컴퓨터 가격에는 거기 컴퓨터의 책값까지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게 부수되는 재화라면 이걸로 본다 이거예요. 자, 오른쪽에 이번에는 주된 사업과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건 이제 사업에 관한 것인데요.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다음에 해당하면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나 면세 여부 등을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에 따르게 된다. 자, 다르게 보는 경우는 뭐냐? 1번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또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다. 자, 이거 2번은요, 이 부산물 같은 거를 예를 들은 거예요. 부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1번은 이제 우연히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공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공급. 그래서 요거는 밑에 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아래 표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 즉 말해서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가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면세일 때는 주된 사업이 과세든 면세든 상관없이 다 면세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토지를 공급한다고 보겠습니다. 토지를 팔아요. 토지를 파는데 제조업에서 토지를 팔든 금융업에서 토지를 팔든 토지는 그 재화 자체가 면세이기 때문에 면세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은 건물을 보자. 건물은 과세 재화죠. 자, 과세 재화의 경우는
우연히 일시적으로 공급된다면 제조업은 뭐예요? 과세 사업자죠. 그러니까 과세. 그런데 금융업은 면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자가 건물을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한다면 면세를 적용한다 하는 거예요. 면세를 적용한다. 주된 사업에 따른다 이거예요. 주된 사업에. 요렇게 이 표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재화의 공급 시기와 용역의 공급 시기에 관한 표가 있는데요. 재화의 경우의 공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네,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의 경우는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재화는 인도되는 때가 공급 시기. 그런데 이 거래 형태에 따라서 공급 시기가 좀 다양하게 구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금 판매나 외상 판매나 할부 판매는 인도하는 때가 공급 시기고요. 일반적인 공급 시기하고 같고요. 자, 상품권의 경우가 좀 특이하죠. 여러분 문제풀이를 많이 FAT 1급 문제풀이 같이 저하고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상품권의 공급은 공급이 아니에요. 언제가 공급 시기가 되냐면 상품권과 현물이 교환되는 경우에 공급 시기가 이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그래서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다라는 얘기죠. 인도되는 때. 가공의 경우도 이제 보기에서 보면은 가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 시기다라는 보기가 자꾸 나오죠. 그거 틀리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가공의 경우에도 재화를 인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봐야 돼요. 가공이 완료되는 때 이렇게 그럴듯한 보기가 있지만 그거는 공급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반환 조건부 또는 조건부 판매라는 거 있죠. 이거는 이 기한이 지나거나 조건이 성취되거나 이런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입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했거나 기한이 지났거나 해야 공급 시기가 성립이 됩니다. 자, 시험에서 또 자주 나오는 게 장기할부 판매 또는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지급 조건부 같은 형태입니다. 이것은 공급 시기가 여러 개로 나누어진다는 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렇죠? 예. 우리가 일반적인 할부 판매는 인도하는 때 전체를 그냥 공급 시기로 봐요. 그 재화의 전체 금액을 공급 시기로 보는데,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는 각 부분 공급 시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자, 무인 판매기의 공급 시기 여러분 잘 알죠?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가 공급 시기다라는 걸 기억나죠. 위탁 판매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는 수탁자가 팔았느냐, 공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수탁자나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해서 공급 시기를 따져야 되고요. 간주 공급은 실제로 공급한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재화가 사용되거나 소비된 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폐업 시 잔존 재화는 폐업하는 때, 폐업한 날이 공급 시기입니다.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건 수출이죠. 수출의 경우는 수출 재화의 선적일이나 기적일이 공급 시기가 된다. 원양어 및 위탁 판매 수출의 경우는 수출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외국 인도 수출 및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은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공급 시기 시험에서 꽤 많이 다루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용역의 공급 시기는 다음 페이지에 표가 있죠.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영무의 제공,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만약에 임대사업자다 그러면 시설물 또는 권리 등의 재화가 사용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거래 형태에 따라 이것은 여러 가지 공급시기고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장기할부 판매의 경우는 재화의 공급시기하고 같습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공급시기로 봐요. 네, 요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우리 TAT 2급에서 아주 시험이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뒤에서 실습이나 이런 거 할 때 이거 자세히 우리가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간주임대료 전표 입력할 때 보면은 과세기간 종료일로 전표 입력을 하거든요. 공급시기가 이 간주임대료라는 것은 실제로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라 임대보증금을 이자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받은 걸로 간주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거는 며칠 날 이걸 공급시기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 예, 과세기간 종료일로 이렇게 전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일정한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았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니까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서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아니면 후불로 받았다. 그리고 개월수로 안분 계산한 임대료 모두가 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을 이후에 도래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폐업과 관련된 것은 전부 다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이외에 나머지는 다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는 게 용역의 공급의 일반적인 공급시기입니다. 자, 거래 장소. 네, 거래 장소.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를 우리가 거래 장소라고 그래요.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다. 그러면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그 재화가 있는 장소죠. 재화가 있는 장소를 거래 장소라고 한다. 용역의 공급 장소는 그 영무가 제공된 장소입니다. 또는 시설물이나 재화가 사용된 장소가 거래 장소가 되겠죠. 용역의 공급 장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 운송의 경우는 거래 장소가 어디일까요? 사업자가 비거주자나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적재되는 장소가 공급 장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급 시기에 대한 거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다음에 영세율과 면세. 네, 이것도 추가된 내용 없이 FAT 1급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영세율의 개념 여러분 잘 아시죠?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맞추어서 수출품에 대해서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영세율입니다. 영세율 적용은 과세사업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영세율 적용 대상자 아까 말씀드렸죠. 과세사업자에게만 적용한다. 그리고 비거주자 즉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해 가지고 외국 법인이 외국에 수출하면 여기도 영세율 적용을 해주느냐? 해줍니다. 다만 상호주의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즉 해당 국가에서 내국인 또는 내국 법인에 대해서 그 국가에서 영세율 적용을 해주면 우리도 영세율 적용을 해준다. 국가별로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차별이 아니라 상호주의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는 겁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수출이죠. 수출.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 수출입니다. 수출이 전부 영세율 적용받고요. 재화의 수출만이 아니라 용역의 수출도 영세율 적용됩니다. 용역의 국외 공급, 해외 건설 용역, 여기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외국 항행 용역의 공급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여객이나 화물 외국으로 운행하는 거, 또 외국에서 외국으로 운행할 수도 있고 외국에서 국내로 운행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국내에서 국내만 아닌 것이라면 다 영세율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은요, 4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내국에서의 거래도 일부 영세율을 적용해 주죠. 외화 획득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주하고 있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에 준하는 국제기구, 이런 데 공급하는 데도 영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외국 공무원, 개인에게 파는 것도 영세율 적용해 줍니다. 우리 FAT 1급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고요. 다음은 면세제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면세의 개념은 뭐예요? 면세는요, 부분 면세라는 것이죠. 아까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면세 제도는 그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이 제도가 의미가 있다는 거 여기 설명에는 빠져 있는데요. 하나 여기다 메모를 해주면 좋겠네요. 부분 면세 제도, 그리고 역진성을 제고한다.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제고. 자, 부가가치세는 어떻습니까? 물세이기 때문에 소비하는 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과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은 사람과 소득이 많은 사람이 동일한 소비에 대해서 세금을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중한 세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세제도라 하는 것은 소득의 재분배적인 성격을 가지고 우리가 소득이 많은 사람의 세금을, 소득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쓰여지는 것인데, 부가가치세는 그런 면에서 역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자 해서 정해놓은 게 면세제도입니다. 그 일부 품목이 뭐냐면 기초생활 필수품, 기초문화활동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보면은 미가공 식료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가공 비식용 농수축산 임산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식용이라는 건 공업용인데 국내산만 여기에는 해당이 됩니다. 수돗물도 기초생활 필수품이고요. 연탄, 무연탄도 기초생활 필수품, 여성용품, 영아용품, 기저귀를 포함한 이런 것들이 분유, 이런 것들이 기초생활 필수품.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우리가 여객운송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보면은 제외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객운송이 면세라고 하지만 여기 쭉 열거된 거 보면 제외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항공기 제외, 우등고속 제외, 전세버스 제외, 택시 제외, 특수자동차 제외, 특종선박, 고속철도, 이것이 제외입니다. 삭도, 유람선 등 관광이나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은 다 제외.
그래서 그 외에 나머지 것이니까 버스, 그 다음에 일반 기차 이런 운송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것이 면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 후생 및 문화 관련 재화 또는 용역. 여기 이건 똑같은 말을 하나 더 적어놨더라고요. 이건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국민 후생 및 문화 관련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의료 보건 용역, 수의사의 용역도 면세고요. 혈액이 면세, 교육 용역이 면세입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과세를 두 가지를 알아놓으셔야 돼요. 제외되는 교육이 있습니다. 운전 교육하고요. 무도학원은 제외. 그래서 교육 용역 중에서 운전, 무슨 운전학원이라는 곳이 있죠. 면허증 따는 곳. 그리고 무도학원 있죠. 춤 가르치는 곳. 여기는 과세 교육이에요. 그건 제외하고 나머지는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이제 우표가 면세인데 수집용 우표는 제외이고요. 증지, 인지, 복권, 공중전화가 면세고요.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면세인데 여기에 실리는 광고물은 과세입니다. 광고는 별도로 과세가 되고요. 법 소정의 담배가 면세, 예술 창작품 면세, 예술 행사, 문화 행사, 아마추어 운동 경기 입장료가 면세입니다.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입장도 면세이고요. 그리고 토지의 공급이 면세입니다. 토지의 공급. 금융이나 보험업이 면세입니다. 저술가나 작곡가,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그러니까 저술가, 작곡가라는 건 저술이나 작곡을 하는 예술가죠. 직업인이죠. 그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면세가 되겠습니다. 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재화 무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여러분 여기서는요,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라 그랬는데 여기에는 예외가 좀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이 모두가 다 면세는 아닙니다. 예외 사항이 아마 여기 있네요. 그 밑에 여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중에서 다음의 재화나 용역은 과세된다. 그러니까 모두가 면세가 아니고요. 여기 다음에 재화라는 걸 내용을 보면 과세 재화나 용역이에요.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도소매업이라든가 이런 건 다 과세. 음식점,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스포츠 시설 이거 다 과세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이 이제 주차장 사업도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사업 같은 건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에 기타에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다 했는데 모두가 면세가 아니고 과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 및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면세입니다. 그리고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도 면세입니다만은 여기서도 종교단체나 자선단체 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주차장을 돈을 받고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과세예요. 그래서 여기도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과세재화나 과세 용역을 공급하면은 과세가 된다는 거죠. 또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고요. 국민주택 건설 용역, 리모델링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면세 사업자가 면세 포기를 할 수가 있어요. 면세 포기의 대상은요, 뭔가 이익을 보려고 면세 포기하겠죠. 그 이익은 바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 면세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면세제도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분 면세라는 거죠. 면세 사업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부분 면세. 그럼 매입세액은 어디 갔느냐? 매입세액은 면세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가 되어서 부담을 합니다.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런데 면세 포기를 한다는 건 뭘까요? 매입세 공제를 내가 받겠다 하는 거죠. 면세 사업자인데 매입세 공제를 받겠다. 예를 들어서 수박을 재배하는 농장을 운영해요. 그러면 수박은 과일이잖아요. 자기는 면세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는 수박을 생산해 가지고 전부 이웃 나라에 수출을 하는 생산자예요. 그런데 내가 면세 사업자가 되면은 그 수박을 그 겨울에도 생산하려고 이렇게 하우스도 만들고 할 텐데 거기에는 하우스 만들면서 여러 가지 철제도 사들이고 이 매입 재화가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못 받습니다. 면세 사업자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국내 공급을 하는 수박 생산자라면은 그냥 면세 사업자가 낫겠죠. 영세율 대상이 아니니까. 그런데 수출하는 사업자라면은 누구든지 어떻게 하세요? 면세 포기하고 과세 사업자로 가야 되겠죠. 그때 세무서에서 과세 사업자를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면세 포기한다 그러면 1번 영세율 적용 대상자인가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세율 적용 대상자인가 본다는 건 뭐예요? 수출한 실적이 있어야죠. 예. 이 사람이 수출 사업자인가를 봐야 되겠죠. 그 외에도 하나 더 있는데 학술연구단체,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이나 기술연구에 대한 것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면세 포기해서 영세율로 제공해 줍니다. 면세 포기 절차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에 과세 사업자로 다시 발급이 된다는 거고요. 한번 면세 포기를 하게 되면은 3년간은 무조건 과세 사업자가 되어야 됩니다. 3년간. 그리고 다시 면세 사업자로 돌아오려면은 그러니까 수출을 장기적으로 할 게 아니고 내가 딱 1년만 수출을 하고 싶어요. 수박을. 그러면 일단 면세 포기하고 과세 사업자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년 하고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2년간은 그냥 과세 사업자로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수출은 3년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3년 후에 여기 보시면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면세 포기를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면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세 적용 신고를 해야 한다. 예, 그래서 3년이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세 포기 제도는 영세율 적용 대상자만 면세 포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과 매출세액으로 넘어가 볼까요? 과세 표준, 네, 과표라고 그러죠. 과세 표준을. 여러분,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뭐냐? 세금을 계산하는 근거가 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즉,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죠. 부가가치세에서는 과세 표준은 공급가액이 과세 표준이죠. 공급가액,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네. 공급가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 이거죠. 또 부가가치세에서는 공급대가라는 용어가 있죠. 공급대가는 세금을 포함한 합계금액을 말합니다. 공급대가는 합계금액이다.
자, 우리가 과세 표준은 어떤 것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게 원칙이냐? 돈을 받은 거. 네. 자, 돈을 받았다. 그러면 그 받은 대가를 과세 표준으로 보면 돼요. 또 금전의 대가를 받은 경우 이것은 교환 거래가 되겠죠. 이럴 때는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나 장부 금액을 가지고 과세 표준으로 봅니다. 네, 여기서는 시가를 보는 걸 원칙으로 했어요. 자, 폐업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재화의 시가, 간주 공급의 경우에는 역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 표준은요,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시가를. 그런데 금전을 실제로 받은 것이 있으면 그 받은 것만을 과세 표준으로 보는데, 부당행위 계산 부인. 자, 어떤 동일한 그 재화가 시가가 100만 원짜리인 컴퓨터가 있는데요. 신고가 들어올 때 20만 원에 팔았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보겠습니다. 시가가 100만 원인데 20만 원으로 팔았다고 하면은, 만약에 관할 그 세무서에서 이 특정 사실이 정확히 눈에 띄었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상한 거죠. 아니, 왜 100만 원짜리 시가를 20만 원에 부가세 2만 원, 100만 원으로 하면 부가세가 10만 원인데 공급가액, 과세 표준이 공급가액이란 말이에요. 20만 원으로 해서 신고를 했다. 예. 이게 무슨 부당한 행위가 아닌가 하고 검토를 해보겠다. 자,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게 된다든가 이러면 다 확인을, 건건히 확인을 해봐가지고 세금계산서 하나씩 다 들춰봐서 쭉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 이런 걸 딱 골라가지고 이게 밝혀지면은 어떻게 돼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해가지고 이런 거 인정 못하겠다 하고 시가로 다시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납부세액이 더 늘어나겠죠. 이런 거 이제 세무조사나 이런 거에 이제 닥쳤을 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같은 것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신고한 것이 적용되는 경우는 잘 드러나지 않죠. 거래 유형별로 과세 표준. 외상 판매, 할부 판매, 공급한 재화의 총 가액입니다.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이라는 거, 아까 공급 시기에서도 나왔죠. 둘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은 경우는 이 과세 표준을 우리가 이렇게 해당 개월수만큼 안분 계산합니다. 선불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안분 계산해서 과세 표준을 신고하는 게 원칙이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항목별 과세 표준의 포함 여부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포함해야 된다는 거, 오른쪽에 있는 것은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 FAT 1급에서도 요 똑같은 표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건데요. 포함하는 것은, 자, 장기 할부든 일반 할부든 할부 판매할 때 이자 상당액이 판매 금액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자 상당액. 그 다음에 대가의 일부로 또는 대가의 일부로 시작되는 그 뒤에 나오는 뭐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예, 대가의 일부로 받은 것은 다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해서 수입을 했다 그러면, 이건 수입한 것은 아닌가요? 네, 개별 소비세와 교통, 에너지, 환경세, 그리고 술 같으면 주세,
이런 그 세금이 소비세, 그 부가가치세 말고 그 이전에 어떤 세금이 붙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세금은 모두 어떻게 해요?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세금들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로 받은 마일리지로 판매하는 거, 이거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일리지 등의 수단으로 결제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이 돼야 된다.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들, 애누리, 환입, 할인, 이건 포함 빼줘야 되는 거죠. 또 도달하기 전에 파손됐다, 당연히 빼줘야 되겠죠. 재화유 공급이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당연히 과세표준이 아니죠. 그 다음에 연체이자, 할부를 했는데 연체해가지고 우리가 연체이자를 받게 됐어요. 이 대가를 받았지만, 대가의 일부로 받은 거지만 연체이자는 요 이자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아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기대금. 용기대금을 받았다. 그러면 용기대금은 용기를 나중에 반납하면 용기대금을 다시 회수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대금은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반환하는 용기대금. 그 다음에 음식업이나 숙박업에서 개인 서비스를 잘 받고서 종업원에게 지급해주는 봉사료가 있어요. 그 봉사료도 사업자의 과세표준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봉사료는 개인이 받는 거니까 사업자가 받아서 지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자가 받아서 지급하면 그거 과세표준이에요. 그러니까 봉사료는요, 이 계산서를 보면은 사업자에서 만약에 호텔에서 계산서가 나왔다 하더라도 뭐 수량 얼마, 금액, 단가 얼마 해놓고 밑에 합계, 부가가치세, 그리고 총 합계 얼마 한 다음에 밑에 봉사료 따로 계산합니다. 그 봉사료는 여기 나온 대로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어야 돼요. 그리고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사료 같은 것이 있는 사업자는요, 별도의 장부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종업원 A, B, C가 있다 그러면 종업원 A, B, C에게 봉사료 지급한 것을 다 서명을 받아 놓습니다. 과세기간별로. 그래야 나중에 세무서에서 혹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결제한 금액하고 부가세 신고 들은 게 막 차이가 생겼어요. 왜 차이냐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 매출전표에는 봉사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명세서 보내주세요.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봉사료 지급한 것이 그 차액하고 딱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봉사료는 받았다는 사람이 서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동네에 있는 뭐 술집이나 이런 데도요, 그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그 봉사료 지급 대장 노트로라도 이게 다 써놓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죠. 왜냐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신고는 우리가 그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업자가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보면은 작게 신고하는 경우, 그게 이제 봉사료일 경우에 별도로 만들어줘야 된다. 제외받을, 과세표준에서 제외받으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거죠.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나 또는 수도요금에 대해서 납입을 대행하는 거, 이거 당연히 과세표준에서 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세 가지는 공제하지 않는다. 자, 이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것들인데요.
장려금을 지급했다. 이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과세표준에서 빼고 신고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장려금 지급한 것은 빼는 게 아니에요. 과세표준에서. 대손이 발생했다 그래서 과세표준에서 빼고 신고하면 안 됩니다. 대손금.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 이것도 과세표준에서 빼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 이제 우리 시험 보시는 분들에게 자꾸 외우라고 제가 하면서 사람 이름 같죠? 장대하 이렇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람 이름을 딱 떠올리라고 그럽니다. 장대하를 공제하지 않는다. 장대하. 그래서 장대하는 장려금, 대손금, 하자보증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화의 수입을 보면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이 뭐예요? 관세의 과세가격이니까 그 재화의 물건 가격이죠. 거기에다가 관세 더하고 나머지 모든 목적세들 다 더하는 거예요.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걸 다 포함한 것이 재화의 수입의 과세표준이 된다. 요 밑에는 이제 수출에 관한 것인데 수출에서 외국 수출을 하면 외국 돈으로 대가를 받잖아요. 주로 달러로 받죠. 달러. 그러면 수출했을 때 달러를 받는 경우가 수출을 하고 나서 나중에 외상매출금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선불로 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선수금. 이럴 때 선수금을 받아가지고 외국 돈으로 가지고 그대로 그냥 외화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잔금이 다 들어왔을 때 선적하고 나서 잔금이 다 들어왔을 때 한꺼번에 환전을 하면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선적일의 기준 환율로 한꺼번에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무서에 신고할 때 과세표준을 이 공급 시기가 뭐냐면은 선적일입니다. 선적일. 비행기로 수출했으면 우리가 기적일이라고 그러죠. 기적일. 기적일날 기준 환율로 전체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면 돼요. 우리가 과세표준은 달러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한국 돈으로 한화로 신고를 하니까. 그런데 이게 선수금이 있는데 선적하기 전에 우리가 돈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럼 그걸 달러로 사용을 못하죠. 한국 돈으로 환전할 거란 말이에요. 선적하기 전에 환전을 했다. 그러면은 선수금 받은 그거는 환전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나중에 선적 끝나고 나서 잔금 받은 거 그거는 선적일의 기준 환율을 적용합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공급 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우리가 수출에서 공급 시기는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 공급 시기예요. 그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선수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적하기 전에 환전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되고요. 공급 시기 이후에 외국 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그럴 때는 공급 시기 하여튼 이후에 받은 것들은 전부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로 환산해서 과세표준 신고한다. 여러분 수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세금이 없어도 신고하는 거죠.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어도 그냥 신고해야 돼요. 과세표준은. 수출 사업자가
뭐 재료를 샀기 때문에 뭐 공급받을 매입세액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신고할 겁니다. 그때 과세 표준을 신고해요.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면 된다. 자, 매출세액의 구조. 네. 그 다음에 이제 매입세액의 구조 이렇게 있는데 뭐 여러분이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여러 번 FAT 1급 문제풀이 하면서 많이 봐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매출세액의 구조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